디지털투데이 데일리 픽입니다. 자취러들에게는 배달 플랫폼들이 이미 필수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룡기업인 카카오가 발을 들인다고 하는데요. 헤럴드 경제에 따르면 카카오톡 음식 배달 서비스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음식 배달 서비스의 수수료가 매우 파격적인데요. 경쟁업체 대비 최대 10배가 낮아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4,500만 가입자를 보유한 카카오톡이 배달 플랫폼 업계 판도를 흔들지 주목된다고 하는데요. 최근 카카오 관계회사인 나우버스킹은 수수료 1.5%를 골자로 하는 배달 서비스인 착한 배달 사업 계획서를 프랜차이즈 협회에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나우버스킹은 카카오톡의 챗봇 주문, 솔루션을 운영하는 스타트업인데요. 카카오가 나우버스킹의 지분을 26% 보유한 2대 주주입니다. 착한 배달은 카카오톡으로 음식점과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배달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나우버스킹은 4,500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카카오톡을 플랫폼으로 활용하며 별도의 앱을 다운받을 필요 없이 카카오톡을 플랫폼으로 활용해 편의성을 높였다고 합니다. 입점 업체는 고객과 카카오톡을 통해 1대1로 직접 소통하며 원활한 고객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 신메뉴 홍보, 쿠폰, 이벤트 등 자체적인 프로모션도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적극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착한 배달은 주문 건당 매출액의 1.5% 수수료를 전면에 내세워 입점 업체를 모집합니다. 이는 업계 최저 수수료로 경쟁업체 대비 최대 10배 저렴한 수준에 플러스 월 수수료가 1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10만 원까지만 지급하면 되는 파격적인 조건도 내걸었다고 합니다. 반면 배달의 민족은 월 8만 원의 정액 상품 울트라콜을 주요 수익 모델로 가지고 있습니다. 정률제 상품인 오픈리스트의 수수료는 주문 건당 6.8%죠. 요기요의 수수료는 12.5%며 쿠팡이츠는 15%에 달합니다. 우리나라 배달 플랫폼 시장은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3강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쿠팡이츠가 쿠팡의 막대한 자본력으로 배달통을 제치고 3위에 올라서고 있죠. 여기에 카카오가 가세하면 배달 플랫폼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동통신 5G 시대가 됐지만 아직 5G 서비스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불만들이 많은데요. 이 상황에서 6G 서비스 이야기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경제는 정부가 2028년 상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6G, 즉 6세대 통신 시대에 대비해 기술 개발과 표준 선점을 준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6G 역시 세계 최초 상용화를 주도해 5G 최초 상용화로 일군 세계 통신 기술 주도권을 6G까지 이어간다는 전략입니다.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12회 과학기술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6G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미래이동통신 R&D 추진 전략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전략에서 차세대 기술 선점, 표준, 고부가 가치 특허 확보, 연구, 산업 기반 조성 등 세계 전략 8개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2021년부터 5년간 총 2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6G는 현존 최고 기술인 5G 대비 속도가 50배 이상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증강현실뿐만 아니라 홀로그램, 원격 진로 같은 초실감형 서비스와 콘텐츠가 쏟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입니다. 통신표준은 상용화되기 10년 전부터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6G 통신 R&D를 시작한다면 일단 어떤 기술을 6G로 정의할 것인가, 개념 정의부터 시작해 구성요소, 스펙, 세부 기술 사양 등을 모두 구조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같은 기술 콘셉트를 확정하고 나면 실제 기술로 구현할 수 있는 R&D가 진행되고 이후 이를 상용망에 적용할 수 있는 장비 개발로 이어집니다. 또 세계 이동통신 사업자들과 교감하며 글로벌 공감대를 형성하는 생태계 조성 작업도 필요합니다. 국제 표준을 주도하는 것도 필수이죠. 카카오톡이 요즘 날개를 달고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블루터에 따르면 카카오가 올해 2분기 매출 9,529억 원, 영업이익 978억 원, 영업이익률 10.3%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 실적을 또다시 경신했다고 합니다.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 광고 커머스 사업이 비대면 특수로 대폭 성장한 결과라고 하는데요. 웹툰 등 글로벌 유료 콘텐츠 사업도 선전했습니다. 페이 모빌리티 등 신사업 매출 역시 실적 개선에 보탬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고른 성장세를 보였죠. 6분기 연속 최대 이익을 달성한 배경입니다. 카카오의 플랫폼 부분인 톡비즈, 포털비즈, 신사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한 4,92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콘텐츠 부분인 게임, 뮤직, 유료 콘텐츠, IP 비즈니스는 4,602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3% 늘었죠.
2분기 카카오톡 이용자 수는 글로벌 5,200만 명으로 국내 일간 방문자 수는 전분기 대비 9%, 수발신 메시지량은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했습니다. 카카오의 호실적은 카카오톡에서 나왔죠. 카카오톡 광고, 선물하기, 톡스토어, 메이커스 등 카카오톡 기반 사업인 톡비즈가 성장을 주도했습니다. 톡비즈의 2분기 매출은 전분기 대비 11%, 전년 동기 대비 79%나 성장한 2,48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웹툰, 게임, 음악 등 콘텐츠 부분은 고루 선전했습니다. 전체 매출은 전분기 대비 8% 증가,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한 4,602억 원이죠. 오름세가 가파르지는 않지만 안정적으로 매출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모빌리티, 페이 등 신사업 부문은 적자폭을 줄이며 2분기 실적에 이바지했으며 올해 신사업 매출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반기 카카오는 콘텐츠 부분 사업에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특히 2분기 해외 거래액 비중이 국내를 넘어선 카카오 재팬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데요. 또 카카오 M을 중심으로 한 미디어 실험도 본격화한다고 합니다. 하반기부터 카카오의 콘텐츠 회사 카카오 M이 제작한 오리지널 드라마, 예능 등을 카카오톡으로 선보일 예정이며 톡TV 출시는 내년이 될 전망이라네요. 또 카카오는 하반기 기업 간 거래 시장 공략에도 나선다고 하는데요. 카카오 자회사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는 연내 비즈니스 메신저 카카오워크, 클라우드 솔루션 플랫폼 카카오 아이클라우드 등을 선보일 계획이며 자체 데이터 센터 건립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각 나라마다 전자제품을 살 때 선호하는 브랜드들이 꽤 다른 것 같은데요. 스마트폰의 경우에도 나라별 브랜드 선호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중앙일보는 스마트폰 한 브랜드가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는 전 세계에 6개국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각국에서 스마트폰 빅3, 즉 삼성전자, 화웨이, 애플은 물론 후발주자들의 경쟁이 그만큼 치열하다는 얘기죠. 시장조사 업체인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특정 브랜드의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즉 올 1분기 기준에 과반인 나라는 한국과 일본, 영국, 베네수엘라, 파라과이, 루마니아 6곳입니다. 한국에서는 삼성전자가 시장 점유율 68%로 2위인 애플 16%, 3위 LG전자 15%와 큰 격차가 있는 1위입니다. 일본과 영국에서는 애플이 압도적인데요. 애플의 일본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56%입니다. 2위는 일본 업체인 샤프로 15%, 삼성전자는 6%로 3위입니다. 영국 시장에선 애플이 50%로 1위, 삼성전자 24%와 화웨이 10%가 각각 2, 3위입니다. 삼성전자는 중남미 국가인 베네수엘라와 동유럽 루마니아에서도 압도적인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베네수엘라 시장 점유율은 67%에 달하고 루마니아에선 57%로 1위입니다. 파라과이 스마트폰 시장 1위는 점유율 57%인 샤오미입니다. 통상 국가별 스마트폰 시장 톱 브랜드 점유율은 30에서 40% 수준인데요. 유럽 시장의 경우 1위인 삼성전자가 30%이고 애플 21%와 샤오미 17%가 2, 3위입니다. 북미 시장은 애플이 36.8%로 1위, 삼성전자는 27.1%로 2위입니다. 중국과 한국 브랜드가 치열하게 경쟁 중인 인도의 경우 시장 1위인 샤오미가 29%, 2위인 삼성전자가 26% 수준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한 학술지가 차별적인 발언 때문에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논문에 반하는 캠페인이 미국에서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미국의 한 학술지가 비키니 입은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의료진은 프로페셔널하지 않다는 내용을 실었고 이에 항의하는 여성 의사들이 단체로 비키니 셀카 올리기 캠페인에 나섰다고 말했는데요. 논문 주제는 환자가 의사를 선택할 때 해당 의료진의 소셜미디어를 참고하는 것이 좋다는 거라고 합니다. 논문에는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술을 마시거나 불경한 언어를 사용하고 할로윈 의상을 입거나 비키니를 입은 사진을 공유하는 것으로 정의했다는데요. 여기서 표현한 이런 부적절한 복장을 개인 SNS에 올리는 의료진은 비전문적일 수 있다고 결론 지은 것입니다. 논문에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조사한 235명의 레지던트 의사 중 61명이 전문적이지 않거나 잠재적으로 전문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고 돼 있으며 한 레지던트 의사가 수영복을 입은 사진과 함께 도발적으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사진도 첨부됐다고 합니다. 이에 해당 논문의 여성 의료진과 의대생들이 단체로 항의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온라인엔 매드 비키니라는 키워드와 함께 다수의 여성 의사들이 비키니를 입은 셀카를 앞다투어 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의료진의 복장은 실력과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한 여성 의사는 자신이 비키니 셀카와 함께 의사들이 비키니를 입고 술을 마시는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게 전문적이지 못한 일이래. 그래서 난 둘 다 하고 있어. 매드 비키니라고 트위터에 적었으며, 또 다른 여성 의사는 의학 분야에 여전히 남아있는 차별을 엿볼 수 있는 연구다. 여기 응급차 트라우마에 대한 선도적인 연구 논문 작성을 끝내고 나온 내 사진이야. 의사도 사람이야. 매드 비키니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아예 비키니 차림으로 진료를 보고 있는 사진도 올라왔습니다. 그녀가 서핑을 즐기던 하와이 해변에서 한 남성이 보트와 충돌한 사건을 목격하고 환자의 목숨을 살린 것인데요. 그녀는 논문에 대해 이러한 성차별적인 연구가 처음부터 승인될 수 있었다는 것이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여성 의사뿐만 아니라 많은 남성들도 수영복을 입은 셀카를 올리며 이 캠페인에 동참했는데요. 사태가 커지자 이 논문을 올린 혈관외과 학회 측은 사과문을 올려 해당 논문을 철회했다고 합니다. 5만원권이 출시된 이후로 10만원 금액 수표의 사용이 크게 줄어들고 5만원권의 사용 빈도가 커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동아일보는 코로나19 사태 여파에 고액 자산가들의 현금 쟁여두기 현상까지 나타나면서 5만원권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2분기 5만원권 환수율, 즉 발행액 대비 환수액 비율은 16.4%였습니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 71.4%의 4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는 수치죠. 5만원권이 도입된 지 4개월이 채 안 된 2009년 3분기 1.1% 이후 가장 낮습니다. 환수율이 낮을수록 개인 금고 등에서 잠자는 돈이 많다는 뜻입니다. 올 1분기만 해도 44.6%이던 5만원권 환수율이 최근 급격히 하락한 데는 코로나19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유사시에 대비해 현금을 갖고 있으려는 현금 보유 수요가 늘어난 데다 중소기업, 자영업자의 영업이 부진하면서 은행에 입금하는 현금 자체도 줄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고액 자산가들이 5만원권을 쟁여두고 있는 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는 관계자는 고액 자산가들이 예금자 보호한도 5천만 원을 넘어가는 금액을 5만 원권으로 인출해 직접 갖고 있으려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용처까지 대답해야 하기 때문에 꺼렸던 고액 현금 거래도 증가하는 추세이죠. 현금 보유 현상이 강해지면서 개인 금고 시장도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백화점 판매를 주로 하는 한 금고 제작 업체는 금고 가격이 평균 440만 원 정도인데 올해 상반기 매출이 지난해보다 15에서 20% 정도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금고 제작 업체 관계자는 예전에는 회사에 두려고 금고를 많이 샀는데 요즘에는 집에 두고 쓰기 위해 구입하는 분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원래 현금 보유 성향이 높은 고액 자산가들이 최근 현금을 움켜쥐고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 밖에 제로금리 수준으로 떨어진 은행 예금금리, 사모펀드 부실 등도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